안녕하십니까. 부산 신장장애인협회 회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제가 이 강의를 시작할 때는 여름이었습니다. 그래서 반팔옷을 입고 수강을 강의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벌써 가을이 오고 이제 겨울이 와서 어, 겨울옷을 입고 제가 이렇게 머플러까지 걸치고 여러분과 함께 마주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7회 동안 제가 이 시창자 혹은 예술 아카데미 강의를 진행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했던 혹은 중요한 이야기들을 이렇게 해가면서 또 오늘 준비한 어, 몇 가지의 시들과 몇 편의 시 감상과 시에 대한 분석과 그리고 몇 가지의 시 이론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어,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그리고 참 아직까지 뭐 이 코로나 사태가 이 강의를 시작할 때마다 이렇게 제가 코로나 사태에 대해서 언급을 해왔습니다. 여름부터 쭉 언젠가 이 코로나 사태 언급을 하지 않는 그런 시간이 오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어, 참 여러 가지 참 힘든 우리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신장장애인 여러분들은 더욱더 신경이 많이 쓰일 줄 압니다. 그렇지만 언젠가 우리가 이 사태를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오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몇 편의 시들을 준비해 왔습니다. 그 몇 편의 시들을 자료와 함께 여러분과 함께 보면서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보겠습니다. 네, 몇 편의 시들입니다. 먼저 겨울숲이라는 시입니다. 지금 계절이 이제 겨울로 완전한 겨울로 다가서는 순간입니다. 겨울숲의 시를 감상해 보겠습니다. 부산의 시인, 부산의 교사로 오랫동안 교사로 지내신 조향미 시인의 시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겨울숲, 마른 가지들 듬성듬성한 숲, 짙은 그늘에 가려 늘 눅눅하게 젖어있던 흙이 고슬고슬 햇빛을 쬐고 있다. 뱃살은 묻힌 뿌리까지 깊숙이 비춘다. 따뜻한 흙 속에서 뿌리도 꼼지락거리며 몸을 편다. 오종종한 자식들 틈에 밥 한술 너그치 못 들던 노부부, 막내까지 다 출가시키고 겸상으로 너지막히 조반을 드신다. 이 시의 첫 번째 예를 보면은 자연에 대한 묘사입니다. 마른 가지를 듬성듬성한 숲, 그 다음에 늘 눅눅하게 적어있던 흙이 고슬고슬 햇빛을 쬐고 있다. 자, 이 시는 겨울 숲을 가리킨 겁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약간의 해설 부분이 보입니다. 이렇게 써놨죠. 겨울 숲을 노부부로 표현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황혼, 겨울로 표현하는, 그래도 이 시가 의미 있게 느껴지는 까닭은 또한 우리가 두 번째 연을 보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연을 마지막 부분을 보면은 가족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식들 다 이렇게 시집 장가를 보내고
그동안 두 부부가 노부부께서 같이 할 시간이 별로 없었겠죠. 그래서 막내까지 다 출가를 시키고 난 다음에 그야말로 그 부모로서 모든 할 일이 다 끝난 상태입니다. 그리고 나이도 들었겠죠. 그래서 두 부부가 정말로 아주 조촐한 식사를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여기 밑에 보면 겸상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겸상으로 너지막히 조반을 드신다. 자, 여기서 겸상이란 무엇이겠습니까? 겸상이란 같이 하는 밥상을 말합니다. 그리고 크지는 않습니다. 두 사람이 같이 식사를 하는 그런 상입니다. 그래서 여기 텍스트에 쓰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를테면 밥그릇 2개, 국그릇 2개, 찬그릇 몇 개 올려놓을 수 있는 작은 상을 말합니다. 1인용 상보다는 조금 더 크겠습니다. 그래서 이 겸상이란 게 거리감이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는 거리두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겸상이란 것은 굉장히 가깝습니다. 내 손을 뻗으면 그야말로 힘들지 않게 상대방의 밥그릇까지 손을 뻗을 수 있는 상입니다. 아주 소박한 풍경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리고 서로가 주고받는 말이 없어도 숟가락, 젓가락 질만으로도 사랑은 충분히 오고 가고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말해주는 시였습니다. 어떤 세월의 어떤 흐름과 그리고 마지막에 부모의 역할을 다한 그 노부부의 표정을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다음 시를 보겠습니다. 김충규 시인의 흐느낌이라는 시입니다. 김충규 시인은 한때 우리나라 젊은 시인들의 가장 앞서가는 시인들의 몇 분 안 되는 시인들 중에 가장 우수한 시인으로서 활동을 많이 했습니다만 언젠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분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뭐 부산의 시단을 넘어 전국 시단에 이분을 추모하는 어떤 시간을 우리가 봐왔습니다. 그래서 아주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는 그런 마음입니다. 감상해 보겠습니다. 어젯밤 얼어붙은 눈 위로 오늘 또 눈이 쏟아진다. 비가 하늘의 통곡이라면 눈은 흐느낌이라 할까. 지금 나는 하늘의 흐느낌을 듣는다. 평소에 걸음걸이를 하지 못하고 더디게 걸어간다. 흐느낌이 많은 세월을 버텨오느라 두 다리가 후들거린다. 나는 나를 파먹으며 연명했다. 남들이 여행 다니며 살이 오를 때 나는 골방에 처박혀 나만 죽자 사자 파먹었다. 하늘의 흐느낌이 내 흐느낌을 끌어당기려고 거칠게 내 몸에 달라붙는다. 나는 흐느끼지 않으려고 울컥 지랄같네 욕을 뱉는다. 우선 느낌이 아주 가슴이 아픈 그런 가슴의 아픔이 많이 느껴지는 그런 시입니다. 어젯밤 얼어붙은 눈 위로 또 오늘 또 눈이 쏟아진다. 마치 한 번 맞은 사람이 또 한 번 따기를 맞은 사람이 또 따기를 맞는 그런 어떤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는 듯합니다. 여기서도 아주 절망적이고 슬픈 장면이 많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어떤 시인의 마음이겠죠. 시인이 억지로 뭐 자기의 눈물을 호소한다거나 자기의 어떤 절망감을 일부러 표현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비가 하늘의 통곡이랍니다. 비가 하나의 액체니까는 눈물이 액체다. 그래서 하나의 비가 하늘의 통곡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반면에
눈은 흐느낌이라 할까. 이렇게 시인은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눈이 내립니다. 눈이 내리고 하늘의 흐느낌을 듣는 그런 순간입니다. 참 어떻게 생각하면 안타깝고 절망적인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반성과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후회랄까 이런 지나온 생애를 생각하면서 이렇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후회와 번민으로 가득 찬 그런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슬픔이 많은 세월, 흐느낌이 많은 세월을 버텨왔습니다. 두 다리까지 흔들립니다. 그리고 나는 나를 파묻는 것에 연명했다. 자, 이 부분이 아주 가슴 아프게 다가옵니다. 남들이 여행 다니면서 살이 오를 때, 남들이 어떻게 생각하면 뭐 행복이랄까, 자기 나름대로 어떤 행복을 찾아서 혹은 뭐 여행을 하면서 가족들과 함께 어떤 즐거운 시간을 보냈을 때 자기 자신은 그런 어떤 행복과 기쁨이 충만된 삶을 살지 못했다는 겁니다. 나는 골방에 처박혀 나만 죽자 사자 파묻었다. 이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굉장한 어떤 피폐한 그런 의식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흐느낌이 내 흐느낌을 끌어당기려고 거칠게 내 몸에 달라붙는다. 자, 아주 강렬한 어조로 자기의 절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시에서는 잘 쓰지는 않지만은 그 감정이 폭발되었을 때 이런 약간의 거친 표현도 나오는 것입니다. 울컥 지랄 같네 욕을 뱉을 정도로 이 시인의 마음은 슬픔에 가득 차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시입니다. 농담이라는 시입니다. 이 문제, 문득 아름다운 것과 마주쳤을 때 지금 곁에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떠오르는 얼굴이 있다면 그대는 사랑하고 있는 것이다. 그윽한 풍경이나 제대로 맛을 낸 음식 앞에서 아무도 생각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은 정말 강하거나 아니면 진짜 외로운 사람이다. 종소리를 더 멀리 내보내기 위하여 종은 더 아파야 한다. 이 시에서 가장 특이한 부분은 농담이란 제목에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시를 읽었을 때 이 시의 내용이 농담이라고 느껴지십니까? 그래서 읽고 나서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가 왜 농담일까? 이렇게 진실되고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사랑이란 감정을 느낄 때 그 감정을 이렇게 정확하게 표현했는데 이것이 왜 농담일까?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시에는 역설이라는 그런 비유법이 있습니다. 패러독스라고 흔히 우리가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 시의 내용을 농담이라고 우리가 제목을 지음으로써 더욱더 이 시에 대한 진실성을 강조를 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인은 농담이란 제목을 아주 과감하게 사용을 했습니다. 아주 뭐 우리가 쉽게 이야기해서 어려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름다운 것과 마주쳤을 때 누가 곁에 있으면 자기의 연인이라든지 혹은 좋아하는 사람이라든지 사랑하는 사람이겠죠. 물론 떠오르는 얼굴이 있다면 그대는 사랑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왜 농담일까? 농담이 아니고 이 정도로 진실되다라는 것을 또 표현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그윽한 표현이나 제대로 맛을 낸 음식 앞에서 아무도 생각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은 정말 강한 건 아니에요. 외로운 사람이에요. 여기서 이 시에서 제일 백미는 마지막 두 행입니다. 종소리를 더 멀리 내보내기 위하여 종은 더 아파야 한다. 이 말은 무엇이겠습니까?
종을 약하게 치면 가까운 거리밖에 들리지가 않겠죠. 종은 세게 치면 칠수록 그 소리가 멀리 가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종의 입장에서는 그 세게 친 그 힘이 더 아프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세게 치면 칠수록 우리 몸이 어떤 것에 의해서 세게 맞으면 맞을수록 더 아파지는 것입니다. 종소리를 더 멀리 보게 되기 위해서는 종을 더 세게 쳐야 됩니다. 종은 더 아파야 됩니다. 아주 정말 시의 표현에서 하나의 백미라고 생각합니다. 지상의 양식이란 시입니다. 황동규 시인의 시입니다. 토요일 오후 혼자 있을 때만이라도 한번 다르게 살아보자고. 나를 떼어놓고 살아보자고. 느슨히 살아보자고. 주말이라 주차장이 비어 일부러 제일 먼 곳에 차를 세우고 걸었다. 한동 화단에 연산홍들이 때맞춰 환하게 피어 너무 환히 피어 시드는 기색이 있는 놈을 막 지나자 어찌 이리 됐지. 바늘로 끼워져 쏙이 드러난 커다란 벤자민 분. 윤기 있는 잎 멀쩡한 줄기 밑에 뿌리 한 분 가득 감기고 얽히고 눌려 큰 뱀에 감겨줘요 울부짖는 저 산부자 라우콘. 바티칸 박물관 한기퉁이 화끈한 저 고통의 기호 들리지 않는다. 잎새 빛나는 저 나무들마다 그 기호 하나씩 땅속에 숨기고 있다면 어떤 보이지 않는 것을 우리 감히 고통 없는 곳이라 부를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고통을 우리가 실제로는 잘 느낄 수가 없겠죠.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고통이 없는 것은 아니다. 여기 시에서는 마찬가지로 그 벤자민 화분에 바늘 끼어져 그 벤자민을 심은 화분이 바늘 끼어져 거기 뿌리가 드러나 있는 겁니다. 그것이 그 뿌리란 것이 이렇게 가지런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이렇게 엉키고 썰키고 이런 모양입니다. 이것을 시인은 바티칸 박물 한 기퉁에 있는 라우콘이라는 그 조각상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 라우콘이 울부짖습니다. 왜 울부짖느냐 하면은 발밑에 큰 뱀이 감겨서 마치 뿌리가 이렇게 이리저리 썩히듯이. 무엇입니까? 웬일입니까? 아, 이거 메모 한다고. 아, 네, 이거 공책을 놓쳐가지고. 예, 예. 집에서 지금 오는 길입니까? 집에서, 예. 아이고. 그러면 지금까지 걸어왔네? 아니, 택시 타고 왔습니다. 아, 그냥 걸어가려고 해. 무슨 공책을? 아니, 저기 작가사에 그거 메일 하고 이런 거 지금 오늘 청탁도 해야 되고 해야 되는데 이 공책이 없으면 안 되는데 해가지고 산책 겸 이제 나와가지고 아이고 그 다시 또 오셨네요. 아니 지금 동영상 하나 지금 줌 한다고. 부장님은 가셨구나. 네. 아까 오니까 가셨더라. 네. 일라봐. 이름 뭐야? 황금이. 예, 유기견 새끼 때 유기견을 1학년 때였는데. 네. 그래가지고 좀 약간 사회성이 좀 떨어지고. 사회성이 떨어지고. 너무 좋아서 이거. 아유. 제가 안녕.
수고하십시다. 네. 여러분 잠시 실례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혼자 공간에서 이 지금 동영상 작업을 하고 있는데 여기는 또 다른 사람이 쓰던 공간이라서 지금 시간에 사용을 하면 아무도 오지 않을 줄 알고 지금 동영상을 촬영하고 있는데 잠시 이렇게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지금 이 동영상을 제가 편집도 지금 편집을 잘 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여러분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다시 제가 하고 있는 강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지상의 양식이란 그런 시를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표현 중에 아까 라오콘이라는 그 조각 작품은 아마도 그 바티칸의 천지창조를 천지창조 프레스코 벽화를 그린 미켈란젤로라고 알려져 있습니다만 또 다른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것보다는 하여튼 이 라오콘이 그 어떤 고통에 이기지 못해서 그 울부짖는 표정, 인간의 어떤 고통을 울부짖는 어떤 표정으로서 고통을 가장 이렇게 극대화시킨 그 하나의 상징으로서 이 시에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를 우리가 보면은 이 시는 굉장히 구체적인 시입니다. 황동규 시인의 시론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구체성이란 겁니다. 그래서 구체성이란 것은 하나의 체험을 이야기하는 것이요. 자기의 경험을 그대로 시에서 투과해서 그 어떤 또 다른 상상력을 통해서 또 다른 어떤 사실을 비유를 해서 자기가 표현하고 싶은 바를 아주 극대화시키는 그런 표현법을 쓰고 있습니다. 그럼 과연 지상의 양식이란 것이 여기서는 무엇일까요? 제가 생각에는 지상의 양식이란 것이 하나의 고통을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이 지상의 양식이란 말도 우리가 앞시와 마찬가지로 앞시에서 우리가 농담이란 시를 볼 때 그 사랑이란 그 표현을 두고 어떤 사랑하는 상황을 만들어주고 그것을 하나의 농담이라고 이 앞에 시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역시 역설적으로 그 상태를 가장 더 진실하게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그런 역설법을 사용했다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지상의 양식이란 양식은 우리가 우리의 몸을 위해서 우리의 혹은 정신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지상의 양식이 고통이란 겁니다. 이 시에서는 우리가 고통 없는 삶을 우리가 살기를 원하지만 정말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하고 행복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도 어떻게 생각하면은 고통은 항상 따라왔습니다. 누구를 막론하지 않고 인생의 전 인생을 한순간도 고통스럽지 않는 그런 순간이 몇 번이 있을까 이렇게 한번 생각합니다. 그런 생각하니까 잘 이렇게 정리가 지금 안 되는데 쉽게 다시 표현하자면은 우리가 행복한 순간은 우리가
굉장히 순간적입니다. 행복한 순간은. 그리고 오랫동안 행복이란 게 영속적으로 지속되지는 않죠. 차라리 그 행복을 위해서 그 행복을 위한 어떤 여러 가지 인간의 어떤 노력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 행복을 위해서 또 혹은 그 잘못도 저지를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욕망에 의해서. 그래서 고통을 받게 되고 또 자기가 고통을 주게도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통이야말로 지상의 양식이라고 이렇게 시인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주 의미가 확 이렇게 효과적으로 우리 가슴을 치고 들어옵니다. 그 다음에 심야식당이란 시입니다. 만개한 왕벚나무 아래서 고기를 굽는다. 흑돼지 삼겹살 위로 떨어져 내리는 꽃잎들, 소주잔들 부딪힌다. 술잔이 돈다. 보리움 휘페인 봄밤을 빨아들이는 사람들. 디스를 피우며 익숙하도록 그들은 어디에도 없는 것에 대해 이야기한다. 어디서 나타난 것일까? 꽃잎을 밟고 오는 검은 고양이, 깊어가는 밤, 식당 안팎이 등불 속인 양 휘황한데 이게 바로 꿈. 심야식당이란 어떤 TV에서 방영한 어떤 일본 영화의 제목으로 기억합니다. 물론 그 영화를 몇 편에 걸쳐서 쭉 방영되는데 몇 편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굉장히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고기를 굽는 장면입니다. 왕벚나무니까요. 아주 봄이겠죠. 아주 무르익은 봄 왕벚나무 아래에서 고기를 굽는다. 굉장히 어떤 낭만적이고 아주 서로 다정한 이웃들이 모여 혹은 친구들이 모여서 아주 행복하게 삼겹살을 구워놓고 소주잔을 부딪히며 즐거운 담소를 나누고 있는 그런 어떤 장면이 떠오릅니다. 그래서 담배도 한 대 피우고 여기서 중요한 어떤 눈에 띄는 표현은 어디에도 없는 것에 대해 이야기한다. 어디에도 없는 것에 대해 이야기한다는 것은 하나의 이루지 못할 자기가 가보지 못할 가볼 수 없는 그런 것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꿈일 수도 있겠고 하나의 자기의 어떤 말하자면 낭만적인 그러한 상상력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어디서 나타난 것일까? 검은 고양이가 이렇게 한 마리가 등장을 하고 그리고 봄밤은 깊어가면서 또 식당의 안팎이 이렇게 환하게. 자, 이것이 바로 우리가 현실에서 맛볼 수 있는 그야말로 어떻게 생각하면은 꿈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죠. 이 아주 큰 행복이 아니고 작은 행복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앞에서 말했던 어떤 고통스러운 그런 순간을 생각하면 이 시는 굉장히 어떤 행복한 한 순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름 봄밤의 낭만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자, 오늘 그 서두에 제가 말씀을 드리진 않았습니다만 제가 하나 추천드리고 싶은 그런 서적이 있습니다. 이 서적의 제목은 숨결이 바람될 때라는 제목을 가진 서적입니다. 폴 칼라리티라는 저자가 이 책을 썼습니다. 저 내용은 산문 형태로 해서 간단히 이 책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6 전문의를 앞두는 신경외과 레지던트 마지막에 하루 14시간
이어지는 혹독한 수련 생활 끝에 원하는 삶이 손에 잡힐 것 같은 바로 그때 맞닥뜨린 폐암, 사기, 판정. 그러니까 이 저자는 자기가 신경외과 의사로서 어떻게 생각하면 치명적인 뇌 손상 환자들을 치료해 주면서 이런 의사가 자기 스스로가 암에 걸린 것입니다. 폐암 말기의 판정을 받고 죽음을 마주하게 된 2년의 기록을 담은 책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3년 1월 뉴욕타임스에 기고한 칼럼 시간은 얼마나 남았는가는 엄청난 우리가 반향을 일으켰다 합니다. 그는 죽음을 선고받았지만 정확히 언제 죽을지는 모르는 불치병의 환자 딜레마를 절실히 표현하고 있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삶과 죽음, 의미에 대한 성찰, 숨이 닿은 후에도 지속되는 사랑의 가치를 독자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1977년에 뉴욕에 태어났습니다. 스탠퍼드 대학, 아주 명문 대학이죠. 영문학과 생물학을 공부했고 영문학 석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의사로서 굉장히 그 문학이나 철학이나 이런 어떤 인문학 분야에도 굉장히 관심을 보이고 자기가 그 어떤 소질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과학과 의학과 역사 철학 과정을 이수한 뒤 예일 의과대학에 진학해서 의사 길을 걸었던 아주 우리나라 말로 미래가 보장된 앞길이 창창한 어떤 생활을 그런 미래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폐암 말기 판정을 받은 것입니다. 그야말로 장밋빛 미래가 눈앞에 펼쳐질 무렵 이런 불치의 병이 찾아온 것입니다. 36살입니다. 입장이 완전히 환자의 입장, 그 의사의 입장에서 환자의 입장으로 죽음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는 삶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우리는 이런 어떤 삶을 포기하지 않는 인생에 대해서 우리가 그런 예를 찾고 그런 말을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렇지만 또 이분 나름대로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어떤 인생의 철학과 자기의 생각, 의지를 가지고 남은 시간 동안 정말로 후회 없는 어떤 시간을 보냈다. 절망의 나라를 보낸 것이 아니고 투병 생활 중에서도 레지던트 과정을 밟기도 하고 삶에 대한 의지를 놓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2년간의 투병 기간 동안을 쓴 저작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야말로 목숨을 걸고 죽음을 앞두고 자기의 어떤 모든 진실한 이야기를 이 책에 다 담은 것입니다. 그리고 2015년 3월에 아내와 딸 들이 보는 앞에서 그분들을 남기고 사랑하는 그분들을 남기고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자, 이런 어떤 저서를 우리가 하나 읽었을 때 어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삶이 얼마나 우리가 또 다시 생각해보고 어떻게 생각하면 행복이라는 것이 정말로 큰 것이 아니고 작은 것에서 찾아온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시간이 몇 분 남지 않았는데 짧은 글쓰기 제가 글쓰기 중에서도 시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짧은 시론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고 마무리할까 합니다. 짧은 시론들 아주 좋은 말들입니다. 꼭 우리가 시를 쓰고자 하는 그 시인 지망생들에게 반드시 들려드리고 싶었던 말입니다. 시인 지망생들은 새로운 것에 대한 강박에 시달립니다. 그런데 강박은 추진력이 되기 어렵다. 부담감을 가지면 우리가 뭐든지 그게 힘이 들어가면 뭐든지 잘
진행이 어렵겠습니다. 우리가 운동을 할 때도 온몸에 좀 유연성을 가지려면은 몸에 힘이 들어가면 안 된다. 그 흔히 말하고 있죠. 몸에 힘이 들어가고 어떤 마음의 부담감을 갖고 이렇게 되면은 정신적인 어떤 부담감에 의해서 그런 어떤 좋은 생각이나 아주 자유로운 어떤 상상력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몸에 힘이 들어가면은 어떤 예를 들어서 뭐 골프를 친다, 테니스를 한다, 그 다음에 탁구를 친다 할 때 몸에 힘이 들어가면 그만큼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그렇게 경기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몸이 아주 유연한 가운데 몸이 긴장이 풀리고 몸이 부드럽게 움직일 때 뭐 경기가 잘 풀린다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것은 새로운 것보다 다른 것을 주목하라고 권하고 싶다고 말합니다. 새로운 것은 하나지만 새롭다는 것은 하나죠. 하나의 발명품 같이 하나라고 생각하지만 다르다는 것은 여러 개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르게 한다는 것은 어떤 방법적인 문제에서 새로운 것보다 훨씬 더 우리가 다양하게 부담 없이 다가설 수 있는 그런 생각을 갖게끔 해줍니다. 다른 것에 주목하라고 권하고 싶다. 새로운 것은 하나지만 다른 것은 여럿이다. 새로운 것은 앞에만 있지만 다른 것은 옆에, 양옆에도 있고 앞뒤에도 있고 위아래에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것의 시야는 짧고 다른 것의 시계는 넓다. 새로운 것이 미래와 연관된다면 다른 것은 과거, 현재, 미래를 아우른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것이라고 해서 다 좋은 것이 아닙니다.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시보다 다른 시가 좋을 수 있다. 다른 시가 더 새로울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주 좋은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는 아이디어로 쓰는 게 아니라 삶에 대한 열정으로 쓰는 것이라는 점. 시에 아이디어를 쓰는 그런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의 착상이나 우리가 발상. 그렇지만 그 아이디어란 것이 말하자면 아주 얄팍한 어떤 계산에 의해서 나올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좋은 아이디어란 것이 말하자면 삶에 대한 어떤 혹은 여기서 우리가 시에 대해서 논하고 있으니까 시에 대한 열정을 우리가 마음속 가득히 가지고 있었을 때 온몸에 어떤 그 시라는 그 어떤 매체를 우리가 아주 날카롭게 생각하고 거기에 우리가 모든 신경이 집중되었을 때 그때 비로소 아이디어가 나오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결론을 이야기하자면은 상식적인 데서 어떤 아이디어라는 것이 우리가 뭐 보통 상식적이고 아주 나태한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자기만의 삶의 체험에서 우리 쉽게 또 그런 말도 하죠. 매일매일 창조적인 어떤 삶이란 것은 우리가 하나의 목표점으로 삼고 있을 때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떤 삶에 대한 어떤 열정이 끌어오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산문과 시를 우리가 비교하자면 산문은 우리가 자기의 체험을 100% 자기의 체험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산문으로 다가가는 것은 쉽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루에 일기라든지 편지라든지 우리가 또 요즘은 뭐 모든 사람들이 또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문자라든지 뭐 카카오톡이라든지 SNS에 글을 올린다든지 이런 글들은 거의 다 자기 체험에서 오는 글들이고 어떤 시라기보다는 어떤 산문에 가까운 문장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시에서도 역시 자기의 삶이 녹아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장 쉬운 시는 자기 얘기, 뭐 추억이라든지 어떤 과거의 일을 기억하면서 또 어떻게 생각하면 또 현재를 살고 현재에 만나는 사람과 현재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있다든지 그런 현재를 통해서 또 미래를 바라볼 수 있고 또 미래를 상상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시에서 들어가고 또 시에서는 반드시 하나의 어떤 그 객관적인 상관물이라고 하나의 저희가 비유를 할 수 있는 대상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대상이 우리가 시에서 가장 두드러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또 이런 어떤 시도 역시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생활 주변에 역시 일상이란 것도 우리가 하루하루의 삶이지 않습니까? 그런 흔한 일상 속에서 우리가 특별한 어떤 시에 대한 열정과 감성과 그 어떤 감수성으로 시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떤 시에 대한 접근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시지 말고 자기 주변부터 자기 가까운 곳에서부터 이렇게 차근차근 이렇게 시작해 보면 여러분도 한결 시에 대한 접근이 더욱더 쉽게 생각되리라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시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진행해서 정말 의미 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제 강의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다시 한번 부산심장장애인협회 회원 여러분들의 건강과 건강이 제일 중요하죠. 지금은 건강해야지만 삶의 질도 높아지고 행복의 질도 높아지리라고 생각합니다. 부디 여러분들 이 사태를 좀 더 우리가 희망을 가지고 끝까지 우리가 극복할 수 있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즐거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좋은 시간 같이 해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